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즐거운 리포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증시가 뜨겁죠? 5천 넘은 게 1월 27일인데요. 6천 넘은 게 2월 24일. 오늘 이제 지금 이제 6,300까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올라가는 애들은 뭐 거의 7%에서 20% 이상 올라가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뭐 약보합을 나타낸다라든지 조금 조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애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가는 애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많이 이제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리포트 수가 이제 점점 급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나온 그 리포트 중에 올라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강한 슈팅을 좀 보인 LG 이노텍인데요. 교보증권에서 37만 원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로봇 산업 진출로 전방 산업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카메라 모듈은 현대자동차의 로봇자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탑재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 현대차 주가 올라간 거랑 오늘의 현대차 주가 올라가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의미가.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배당에 대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단기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또한 유럽 자동차 업체로 라이다 카메라 생산을 양산을 시작한 기술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까지 적용처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결국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센서가 주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센서와 카메라의 차이점은 뭐죠? 센서는 사물을 판단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명은 어렵죠. 그렇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되는 거죠. 제가 차 앞에 딱 뛰어들면 센서는 그냥 저게 차용준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차용준지 돼지인지 구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카메라가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고 로봇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보증권 채널에 따르면 최근 동사의 카메라 모듈은 북미 로봇형으로 수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통해 LG노텍 같은 경우 로봇 산업으로 어플리케이션 확장 효과를 기대하면서 특히 2017년 오토포커스 및 라이다 기술 적용으로 가격 상승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토포커스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라이다 기술이 적용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피해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LG 이노텍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광학과 센서가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리뷰에서 프리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2025년의 4분기에 대한 그 리뷰에서 2026년 1분기에 대한 프리뷰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리포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은 5천억 정도, 우리가 YOY 기준 5%, QOQ 기준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700억으로 YOY 증가하지만 QOQ 기준으로 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소폭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또한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 이익을 상회한다라면 이제 기존의 이익 대비해서 조금 이익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자체가 컨센서스인데 기존의 이익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과학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 북미 고객사의 수요 및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에도 비수기 롱테일 수요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솔루션에 들어가는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Q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롱테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롱테일 수요가 뭐죠? 비수기 롱테일 수요? 롱테일 수요라는 것은 작은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하나로 파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를 막 모아 놓으니까 이게 인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인제 롱테일 수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전년 대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동사는 상반기는 저가 모델, 하반기는 하이엔드 모델의 점유율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최근 스마트폰 판매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어떤 뭐 트리거, 새로운 트리거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이엔드급의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그리고 새로운 판매처가 적용된 이러한 부분들이 LG이노텍에 대한 중요한 매출처가 된다라는 거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뤘던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기존의 것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죠.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제 AI 모멘텀이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제 광학 솔루션의 로봇으로 진출한다라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퍼포먼스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걸 차용주가 얘기했나요? 아니죠. 리포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관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AI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추진되고 있고 FCBGA 제품 라인업 및 고객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이노텍에 대해서 목표 주가 바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7만 원 상향을 했고요. 광학 사업부 실적 저점 우려가 반영되었으나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를 확인 중이고 로봇향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판 소재 사업부는 적자폭 감소와 하이엔드 고객사의 퀄테스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면서 퀄테스트가 통과되면 새로운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PBR 1.4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것이 교보증권의 LG이노텍에 대한 의견이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밸류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그렇게 20조대 초반을 유지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23조, 내년엔 24조로 일단은 조금 증가하는 게 보이죠. 미세하나마 5천억 정도씩 증가했다가 이제 1조씩 증가하죠. 여기도 이제 1조 5천억, 여기는 이제 1조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금액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5천억 정도였다가 이제 1조 5천억인데 YOY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장세가 좀 둔화되다가 올해 성장세가 좀 커진다라는 거죠. 제가 리포트를 볼 때 상당히 이제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장세가 나타나는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장세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요런 해가 원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주가가 주가에 대한 베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과거에 대한 어떤 형태에서 내가 익숙한 패턴이 나오면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었죠. 8천억에서 6천억까지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8천억을 회복하면서 9천억까지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면서 OP 마진이 이제 과거의 4%대를 내년도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시장 평균 정도 대비 수준까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PER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이고 다른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PER이 다소 높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 여전히 PER이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ROE도 말씀드리지만 다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ROE가 어느 정도 되면 긍정적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한 15% 정도 되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ROE가 10%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알파가 충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수익률 5%와 알파 5%가 충족돼서 토탈리 10% 정도의 ROE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볼 때 자꾸 숫자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가끔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숫자 감각이 잘 안 익혀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제가 지금 초반에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초반에 다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숫자 감각을 좀 익히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이 돼가는 거고 3월부터 또 새롭게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고 디테일화 시키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 감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LG화학입니다.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증권가의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 목표가를 48만 7천 원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뭐냐면 LG엔솔에 대한 지분율 감축이 가시화된다라는 거죠. LG엔솔 지분율이 우리가 이제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죠. 전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차 개정, 2차 개정에 이어서 일반 주주가치 제고 법제화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 79.4%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시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총주주로 정의된 1차 개정에 이어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통과됨으로써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 요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화학에서 이제 LG엔솔이 분사될 때 우리가 그 물적 분할을 할 때 이중 이제 뭐죠? 상장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예고제를 하도록 돼 있고 주주들에게 그것을 묻도록 바뀌었죠.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한 것이 이슈화됨으로써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지금 과거 사례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엔솔 지분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규칙화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례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계속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11월 22일 LG화학은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보유 중인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중장기 배당 정책, 자사주 소각 검토를 언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향후 5년 내에 LG엔솔 지분율을 현재 79%에서 70%까지 낮추겠다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고요. 장기적으로는 50 플러스 한 줄 더 갖는 것이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한 충분한 지분율을 감안할 때 70% 지분은 이를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LG엔솔을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이지만, 향후에 이제 지분율을 더 낮출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굳이 50 플러스 1주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79%라는 걸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자본이 묶이는 거죠. 자본이 묶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EB를 발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우리가 소각을 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뭐 우호 지분으로서 누구한테 넘긴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자금 사정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 보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뭐 화학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금 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그런 상태에서 LG엔솔 지분율을
과도하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또 최근에는 많은 주주분들이 화답을 하다 보니까 이 지분율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LS증권의 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공격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자사주를 사라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권고적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했고,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글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0% 미만으로 더 공격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걸 자사주로 매입을 해라 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소각을 시키라는 것들이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 기업과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으로서 내가 그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얼마만큼 잘 빼서 엑시트하느냐라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하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달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달콤함이 우리가 기업의 계속성과 영속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LG화학이 여러분들 주주인데 펠리서가 여러분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고 LG화학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누구 손을 잡아드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엑시트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이들의 얘기를 들어서 흔들린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지만 글쎄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가치 할인율 감소로 바이로 상향했다. 목표 주가를 우리는 추천을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에서 홀드로 갔을 때는 매도 의견이지만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익 추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현재 기업 가치에서 수익 가치를 대폭 상회하는 자산 가치,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에 따라서 할인율 감소가 기업 가치 상향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LG엔솔, 석유화학, 첨단 소재 순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들 사업부의 수익성이 전체 수익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부분에 대해서 영업손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SOTP에서 LG엔솔을 제외한 수익가치 및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선정하면 우리가 LG엔솔 주가가 동시에 기업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SOTP가 뭐죠? 제 방송을 그러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SOTP로 목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 기업 가치 플러스 석유화학 기업 가치 플러스 첨단 소재 기업 가치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한 게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각각 이제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잖아요. 여기서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각각 상이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의 각각의 개별의 기업 가치를 모아서 토탈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SOTP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수요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신규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2월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영해서 산출했다라고 하니까 12월에 업데이트된 자료니까 올해 1월, 2월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EV향보다는 ESS가 역시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머물러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리 증가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ESS에 대한 성장이 커지죠. ESS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다룰 때도 그랬고 LG엔솔도 다룰 때도 그랬고 ESS 매출을 좀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 ESS 매출이 2027년에 삼성 SDI에 대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이번에 LS증권에서 LG화학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표는 상당히 2차전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오늘 주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가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의견서 이런 정도를 리포트로 발간을 해서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하이니켈에서 기술 경쟁력이 넘버원이다. 최근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 기대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관심 고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3년에서 2035년까지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연평균 32% 성장이 기대가 된다. 3원계 양극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서 전고체 배터리에 채택될 전망이고, 3원계 전고체 수요 성장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연초 대비 39%까지 크게 상승했다. 하이니켈 기술 경쟁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화에 따른 물량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가 삼성 SDI를 볼 때 또 뭘 봤죠? 삼성 SDI 2번 다뤘죠. 첫 번째는 우리가 ESS를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봤죠.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결국 그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그 시대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2027년서부터 이제 삼성 SDI가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리포트를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함으로써 요게 왁구가 맞는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에코프로 머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린 에코 니켈 같은 경우로 인수를 통해서 이익 체력 확대가 기대된다. 요 GEN 같은 경우 실적은 1분기부터 연결로 편입되며 2026년 매출 4,500억, 영업이익률 25% 추정이 된다. 연결 손익 대폭 개선되며 연간 흑자 전망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스스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가 스스로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것은 연결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독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IFRS라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배구조 이 몇 차례 이제 설명하는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연결로서 땡겨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 자녀가 세뱃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아주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 세뱃돈을 누가 갖죠? 부모님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아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에 대한 경제권을 통제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지분율만큼 나한테도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 연결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아이가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돼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각각 별도로서 독립된 회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연결과 독립에 대한 개념인데, 에코프로 머티리 같은 경우 그린 에코 니켈이 현재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나의 자회사로 들어옴으로써 연결이 됨으로써 손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연간 흑자 전환이 달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에코프로 머티가 스스로 흑자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 에코 니켈에 따라서 우리가 흑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어찌됐든 토탈리 그러면 EPS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KIFRS는 연결로 쓰도록 돼 있나요? 별도로 쓰도록 돼 있나요? 연결로 쓰도록 돼 있죠. 연결로 쓰도록 돼 있고 별도는 또 별도 재무제표를 발표하도록 돼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을 찍고 T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다. 이제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인데요. 2016년 매출액 1조, 영업이익 1,000억으로 흑자 전망이 예상된다. 전구체 외판 확대가 이제 비중이 될 것을 힘입어서 판매량의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일부 고객사, 북미엔 OEM, 일본 배터리 P사 판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매출도 긍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가동률 향상 및 내용 연수 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로 수익성도 마이너스 17%에서 11%로 개선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 가동률이 늘어나고 내용 연수를 조정했다라는 것은 감가상각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노트북 하나를 내가 5년 동안 쓰겠다. 지금 노트북 좀 보이나? 자,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이 마우스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쓰겠다라고 했다가 1년 쓰게 되면 6개월 동안 감가상각비를 떠는 게 좋을까요? 1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떠는 게 좋을까요? 1년 동안 떤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장에 대한 내용 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림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감소가 되니까 비용이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므로써 수익성이 올라간다. 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 때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3만 뷰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적은 숫자인데 그거 안 보셨다라면 거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 증가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배터리 공급망 내에서 탈중국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MACR이 적용되는 올해 기점으로 비중국산 전구체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전구체 탈중국화가 가속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력 1위 보유업체인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이죠. 앞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뭐 업체별 3원 개 전구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에코프로머티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탈중국을 하게 되면 이쪽 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출 구성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건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보다는 상대성이죠. 상대성으로 이들을 탈피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먹거리가 좀 많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지역별 점유율을 놓으면 리튬 같은 경우 비중국이 좀 높고 니켈 같은 경우, 흑연 같은 경우 중국이 단연코 높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망간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재 가공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2차 전지 소재를 갖고 계시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 AMPC 그 보조금 조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재료비에 있어서 미국 그러니까 중국을 탈피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탈중국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구체 매출이 앞으로 이제 조금 계속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올라갈 만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6천억에서 1조 가까이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이게 1조 5천억, 2조 막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면 충분히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영원히 지속될 걸로 봤던 것이 안타깝게도 2024년에 꺾였죠. 우리가 9천억에서 3천억으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이 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이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모르죠. 어떠한 기업이 어떤 상태에서 이러한 절벽 구간을 만나게 될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하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2013년의 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1,00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흑자 전환되면서 단숨에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걸로 에코프로머티를 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 그 부분을 누가 이끄느냐? 전구체가 이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로 단숨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뭐 한미반도체 올라가고요, 하나비전 올라가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좀 오늘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기다렸던 캐파 증대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했다. 만 원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구간 내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현재 구간 내에 주가가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NDR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NDR 했습니다. 이 NDR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ND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중적층 제품 캐파를 조기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근거가 됐다. 기존 계획은 2028년 완공 예정인 5공장을 통해서 다중적층 제품을 월 생산 캐파를 이 정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을 앞당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캐파 이런 그 공장 증설을 앞당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증설을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간다라든지 뭐 어떤 하다못해 TV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들을 좀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2017년서부터 급증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수페타시스는 감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디를 갈 때 뭐 갑자기 뭐 두려움이 느껴진다라는 이런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장에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고객사 수요가 2017년에 증가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자라고 한번 베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2027년서부터 수요가 늘어나기 전까지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보다는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캐파를 조기에 늘린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의 투입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은 한번 지켜볼 만하죠. 단기 투자자들에게 이 뉴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2017년이고 지금 당장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의 소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 2017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솔깃할 만한 그런 뉴스가 된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보고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진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파 조기 확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첫 번째는 VIPPO 제품에 배정된 일부 캐파를 전환해서 다중적층 캐파로 늘리는 거고, 5공장 비동 및 구지공장 달성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해서 캐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라인을 바꾸고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파를 추가 확대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구지 공장에는 유유부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업사이드가 가능하고, 태국 합작법인의 추가 시설 검토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중국 법인 내 중저층 일반 MLB 제품을 태국으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서 전사 마진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이수페타시스의 전언이다. 어차피 그 토탈리에오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NDR 얘기를 한번 좀 보죠. NDR 주주 Q&A는
TPU 8세대 HDI 공법이 적용되는지 올해 나오는 8세대까지는 멀티램이 확정이 됐고 HDI는 202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이다. 요건 이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향 물량 확대가 안 된 이유는 HDI 기술 열의 때문이 아닌가? 기술보다는 캐파의 문제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면적은 현재 지금 다중적층 제품 캐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경제사 증설 현상이 위협적인가? 유일하게 주시하고 있는 회사는 W사인데 초고다층 기판 내에서 동사가 확실한 1위, W사가 경쟁 중에서 그나마 동사 다음으로 높음, 나머지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증설할 목적은 초고다층 기판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고다층에 대한 어떤 뭐 니즈는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W사가 이제 경쟁사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확실히 개선되면서 타켓 마진 사정이 아직은 어렵다. 제품이 샘플 수준에서 양산으로 넘어갈 때 수율과 스펙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샘플에서 우리가 양산으로 넘어갈 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수율이 좀 달라지게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수율이 잘 나온다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넘어야 될 선이다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은 우리가 이제 특히 구매 볼륨이 늘어나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사오니까 상당히 이제 발언권이 세진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력이 높아졌다. 최근에 리드 타임은 원래 두세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 증설하는 거예요.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제품을 인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드 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를 증설해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는 것이 NDR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에 다중적층 제품의 수요 증가는 G사 때문인가? G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2분기에 이제 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서버용 제품만 대응하는 고객사는 가속경 제품을 테스트 중에 있어서 우리가 4분기에 양산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2분기부터 될 것이다. 주주환원 같은 경우 올해 배당은 230원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요거 이제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13만 8천 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단연간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멀티플이 확대될 것이다. 원익 IPS에 대해서 목표 주가 1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매출 성장 구간인 2027년까지 EPS에 글로벌 전공정 우리가 피어그룹에 대한 38배 20% 할증을 적용해서 산출했다. 그러니까 원익 IPS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램이라든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다시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공정 업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면 우리가 D램과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전방 기업의 주가와 동행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밸류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은 다르죠.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만들어진 웨이퍼를 잘라서 적층을 하거나 쌓거나 포장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D램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규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인데 2017년까지 매출 성장 가시성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는 좀 엉망이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지연과 성과급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건데 2026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방 산업의 투자 스케일을 고려한다면 동사의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계단식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 주요 고객사들이 클린룸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대부분 최소 1, 2분기 정도 스케줄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2027년 매출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최근 여러분들 워낙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굳이 리포트를 봐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들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그들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도 뭐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또 주식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랑 한 1년만 해보시죠. 1년만 저랑 같이 매일매일 리포트 보기를 좀 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부터는 날아다니실 겁니다. 어떤 리포트를 보든지 간에 어떠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차분하게 한번 좀 보시죠. 자, 내일 2월 마지막 영업일이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